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하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하클립 영상들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게 부서진 조각들이 포대 안에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폐플라스틱을 수거를 해가지고 파쇄를 하고 세척을 해서 다시 탈수를 해가지고 우리 공장에 들어온 원자재를 볼 수 있습니다. 잘게 잘라진 이 조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린 폐플라스틱 조각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수거한 후 뚜껑과 포장재 등 종류별로 꼼꼼하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다음 여러 차례 세척 후 잘게 분쇄된다고 합니다. 잘게 분쇄된 폐플라스틱은 두 번의 세척과 건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다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입자로 파쇄한 폐플라스틱은 새로운 원료로 탄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폐플라스틱은 어떤 공정을 거쳐 재활용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작은 입자로 분쇄한 폐플라스틱은 재생 압축기를 통해 펠릿 형태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이때 폐플라스틱 소재에 여러 가지 기능성 첨가제를 넣어 배합을 하는데요. 재생 소재의 경우 물성이 좋지 않아 사출 시 불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이후 압출 과정에서 반응을 일으켜 보다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접목되는데요. 이를 반응 압출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펠릿 형태의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든 HDPE라는 용융 소재입니다. 썩지 않아 처치 곤란했던 폐플라스틱에 여러 기술력이 더해져 탄생한 이 소재는 다양한 성형업체로 공급돼 산업용 제품의 원료로 쓰인다죠. 이렇듯 플라스틱의 합성과 진화는 플라스틱 소재가 다른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소재로 만든 중공구조 슬래브입니다. 신개념 건축 방식에 적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삽입되는데요. 내진 설비 강화, 층간 소음 방지, 건축비 절감에도 효과적이어서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 시멘트 대신 건축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활용된 플라스틱 원료는 자동차 내외장재, 전기 전자제품, 건축용 경량화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각종 소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폐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주력해온 김명기 대표. 그가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재활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물론 그 페트병을 잘 세척을 하거나 컬러별로 분리해서 잘 선별을 해주고 계시지만 용기에 붙어 있는 종이 라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뭐 포장재를 쌌던 그런 복합 재질의 그런 포장재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량제 좀 처리를 하시고 해서 분리를 해서 폐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재활용하기가 좀 더 용이해서 이러한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 새를 모방해 하늘을 날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던 인간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는데요. 오늘은 비행기 속 다양한 수학 원리를 찾아 하늘 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거대한 몸집에 무게도 엄청나 보이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는 걸까요? 비행기가 뜨는 힘, 양력이 있고 비행기를 또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보다 클 때 비행기가 양력이 발생이 돼서 비행기가 높이 날게 됩니다. 비행기에는 4가지의 힘이 작용하는데요. 물체를 지상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그리고 반대로 물체를 위로 뜨게 하는 양력과 물체를 앞으로 가게 하는 추력, 그리고 뒤로 당기는 힘인 항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4개의 힘 중에서 중력보다 양력이 크게 작용하면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된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양력이 발생하냐고요? 바로 비행기의 날개 모양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를 자른 단면을 보면 아래쪽은 평평한 선분 형태고 위쪽은 볼록한 유선형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양력 발생의 원리를 담은 베르노이 정리 속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베르노이의 정리에 따르면 공기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지고 느려지면 압력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추력이 작용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비행기 날개 위쪽은 유선형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고 날개 아래쪽은 평평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느려져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압력이 높은 아래쪽의 공기가 압력이 낮은 위쪽으로 공기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인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랍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곳에 자리 잡은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실 작은 책상에서 오늘도 거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한 번 앉으면 오랫동안 일어서는 법이 없다는데요. 정막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예, 요게 그 블랙홀 영상 그 링 있죠? 예, 저희가 관측해서 공개했던 M87 블랙홀의 편광 영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19년에 첫 블랙홀 관측을 이제 공개한 가장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인류가 눈으로 확인한 첫 블랙홀 M87. 1번 논문에 실린 블랙홀 영상이 인류가 최초로 본 블랙홀의 영상입니다. 인류 최초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 전파 천문학자 손봉원 박사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일상은 어떨까요? 혹시 화려한 은하를 상상하셨나요? 현실은 전파 관측망 관측실 모니터 앞입니다. 벌써 몇 시간째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마 구름 상태를 보고 있을 겁니다. 올해도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에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블랙홀 관측을 수행하는데요. 저희 한국우주전파 관측망도 동아시아에 있는 망원경들과 함께 동시에 공동 관측을 수행을 합니다. 일명 EHT라고 부르는데요. 블랙홀 영상을 포착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망원경들을 연결해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드는 거죠. 그는 EHT 프로젝트 한국 책임자입니다. 여기 망원경의 고도랑 방향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게? 여기 엘리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은 서울 지금 연세대에 있는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망원경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구름이 서쪽에 구름이 있나 없나가 관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는 좀 되는 것 같고. 블랙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국가의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협업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관측해서 2019년도에 발표한 세계 최초의 블랙홀 영상 관측에는 전 세계의 6개 지역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했는데요. 그중에 3개의 중요한 망원경을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관측을 했고요. 애리조나, 하와이, 스페인, 칠레, 남극 등 8개 전파 망원경을 연동시켰는데요. 달
다양하게 관측된 블랙홀 영상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블랙홀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망원경이 3대가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망원경들, 일본에 있는 망원경들이 동원이 돼서 그 전체가 동아시아 VLBI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천문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관기가 이 동아시아 VLBI 네트워크의 중심 상관기로 자료 처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VLBI는 전파 간섭 기술인데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러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 컬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서울 컬러는 이제 그 보급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어떤 대표색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돌담 회색, 남산 초록색, 뭐 은행 노란색, 그다음에 이제 서울 하늘색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러고 저 10색깔이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개발됐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시 색채를 할 때에는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 등의 그 내용들을 좀 조사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자연환경에서 이제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하늘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인공환경에는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거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광장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모자이크 분석법을 통해서 컬러 팔레트를 내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건축물, 고대 건축물을 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이제 색채를 내서 팔레트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250색의 현상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서울에 존재하는 현상색 250색을 뽑았고요. 여기서 좀 바람직한 색이라고 하는 색을 50개를 뽑아서 우리가 지역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을 대표할 만한 색을 이제 다시 10개를 뽑아서 우리가 서울 대표색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남산 초록색은 어떻게 뽑았느냐? 여러분들 그 애국가 2절을 보면 이제 남산위의 저소나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남산에 있는 그 소나무 군을 갖다가 이제 찾아서 실제로 소나무 군으로부터 저 색을 뽑아냈고요. 또 서울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언제 가장 아름답냐? 여러분들 하늘하면 가을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을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한강에서 해를 등지고 이제 하늘을 보았을 때 저희가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색을 4번을 측정해서 평균값을 낸 색이 바로 서울의 하늘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강 은백색인데요. 사실 한강은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시민에게 한강은 언제 보냐고 저희가 많이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건너가면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도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 건너가면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한강 은백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채를 갖다가 이제 측정하고 그것을 추출해내는 데에서 물론 과학적인 방법도 사용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색을 어떻게 노출하느냐, 우리가 경관 노출도 또는 색채 노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색채를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다 사용하느냐? 저기 보시면 이제 그 가판대의 컬러를 갖다가 저걸 사용한다든가 또는 벤치의 컬러로 또 사용한다든가 또는 뭐 볼라드의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색들을 갖다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서울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주경철 교수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패치 제품 준비됐나? 네. 결합이 다 된 거야? 네. 그 배터리하고 결합이 잘 됐는데, 오케이, 뭐 잘 들어오고 있네. 네. 이게 저희가 플렉스블 OLED로 상처 치료용 패치를 개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패치 위에다 OLED를 붙여가지고 상처 부위에다 OLED를 쬐게 되면 상처가 빨리 아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한번 붙여보지. 광치료는 인체의 특정 파장대에 빛을 쬐어서 상처나 흉터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특별한 방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물에 닿거나 상처 부위에 진물이 나와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인공 피부 모델로 실험한 결과 상처 부위의 콜라겐이 증가했고
표피 두께가 39% 증가했죠. 이 놀라운 연구는 사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는데요. 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피부과 갔더니 레이저 광선으로 뭐 한 번에 30만 원씩 8번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치료가 있으면 그냥 내가 개발한 올레드를 갖다 붙이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대 박경찬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인체에 적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처 회복뿐 아니라 빛으로 호르몬을 조절해 우울증 치료나 특정 빛에 반응하는 세포의 특성을 활용해 질병 진단의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빛을 감마 리듬에 맞춰가지고 쬐이게 되면은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모의 실험을 한 결과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쥐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고 우울증 치료에 할 수 있는 정서적 활동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 정도를 저희가 지금 증명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생물 보호색과 은폐색.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사진이 카멜레온과 뱀의 사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카멜레온의 그 피부 색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한 색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이 색채뿐만 아니라 실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와 같이 색채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카멜레온은 약한 동물이지만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물 보호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자연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카멜레온의 색채가 컬러 TV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출연한 이유는 바로 자연 속의 자연스러운 색채를 갖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색채를 본다는 것은 사실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어떤가요? 사실 뭐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복을 개발했고 또 군복은 또 자연 속에서 이제 잘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위장색과 같은 그런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인공위성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서 사용되면서부터 오히려 이런 그 은폐색들이 픽셀라이즈 돼서 그 인공위성에서 찍었을 때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이런 패턴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은폐를 위한 어떤 패턴들이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에 맞게 그런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게 군복이 아니라면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기도 한데 저와 같은 그 돌 조각을 갖다 분석을 해서 저와 같은 패턴을 만듦으로써 실제로 이제 적에게 그거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폐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채도 이제 단순히 분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전쟁을 갖다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이라면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저 이끼의 색깔 또는 저 나뭇잎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표준값을 정하거나 또는 뭐 평균값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단순히 군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탱크를 갖다 위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도 이제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색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 색을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원거리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라는 중간에 공기를 사실은 고려한 그런 색채를 이제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밀리터리 룩 자체가 하나의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서 우리가 이제 일정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남을 숨긴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 속에서 또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튀는 일상보다 더 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에서 은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드러내는 어떤 그 개성적인 그런 패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그 컬러를 한번 보시면요. 저 위에 있는 녹색과 밑에 있는 녹색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녹색과 밑에 있는 녹색이 어떤 것이 좀 어두워 보이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인 어떤 그 눈을 가지셨다면 아마 밑에 게 좀 진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밑에 게 밝게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저 위쪽의 녹색과 아래쪽의 녹색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뭐 아주 극명한데요. 여러분들이 흰색 주위에 있는 녹색과
사실은 저 자주색 옆에 있는 녹색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흰색 주위에 있는 자주색과 녹색 주위에 있는 그 자주색이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색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색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어떤 색을 그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색을 갖다가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색과 그 주인공이 되는 색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색채 조화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앞서간 기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곳에선 2010년경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범용 양자 컴퓨터로 가장 유명한 초전도 회로 기반 양자 컴퓨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최소 정보 단위인 큐비트로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중에서 현재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 기반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초전도란 어떤 물질이 특정 조건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초전도 물질을 이용하여 회로를 만들면 에너지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큐비트 소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큐비트 소자를 만드는 방식 중에 초전도가 많이 쓰이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그런 플랫폼에 비해서 저희가 설계한 대로 어떠한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파라미터들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게 장점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그런 확장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임의로 뭔가 구조를 바꾼다거나 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큐비트 소자를 만들기 위해선 조셉슨 접합 기술이라는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초전도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조셉슨 접합수가 많을수록 좋은 회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단 큐비트를 만들려면 두 레벨 시스템이 필요한데 0과 1로 구성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에너지 레벨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조셉슨 정션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에너지 레벨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어떠한 에너지를 줬을 때 딱 반응을 하는 에너지 두 개를 골라낼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큐비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는 2023년까지 5개의 큐비트를 달성하는 것.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시작한 탓에 아직은 걸음마 단계. 기술 격차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저희는 아직 1개, 2개, 5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비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술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에서 소규모로 5명 이내에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대기업, 구글이나 IBM 같이 수십, 수백 명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격차가 점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선에 프로펠러를 달았다. 단다고 과연 이게 막 날아다닐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과연 어떤 게 만들어질지 먼저 신선한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 소개 빵야 빵야. 야 선생님 우리 메스 키친의 영원한 깐부 풍선이 또 나왔습니다. 야 풍선 반갑네요. 이 정도면. 네 풍선이 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풍선이 몸체가 되겠죠. 몸체. 그런데 오늘 만들기의 핵심은 사실 프로펠러입니다. 날개. 앞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양력, 중력, 항력, 추력 이 4가지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배웠죠. 네, 잠시 아는 척 한번 할게요. 이게 초력이라고 하면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죠. 맞아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한 것으로 네. 이륙할 때는 추력이 항력보다 크고 또 공중에서 일정한 속도로 비행을 할 때는 추력과 항력의 힘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 또 착륙할 때는 추력보다 항력이 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만들기. 먼저 이렇게 네. 날개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한번 껴볼까요? 네. 아, 이게 연결 탭이군요. 네, 연결 탭에다가 여기다가 꽂는 3개를 거예요. 꽂아주면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네, 뭐 한 방향으로 일정한 꽂으면 되죠? 각도를 유지하면서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고 또 이렇게 꽂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꽂아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프로펠러가 완성이 돼요. 야, 이건 뭐 그냥 프로펠러. 야, 그럴듯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풍선을 뭐 불면 되는 건가요? 네, 연결 탭에다가 이제 풍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 이게 빨간 게 연결 간단하게 넣어주고 네. 불어주면 되는데요. 네. 필근 씨 한번 불어보실래요? 아, 제가요? 네. 예,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이 상태로 불면 되는 네. 거죠? 네. 힘껏 불어보세요. 어지러워.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필근 씨도 잘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연결 탭을 사이에 두고 풍선과 회전 날개를 연결해 주세요. 아, 이걸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풍선 바람이 빠지지 않게 꽉 잡고. 꽉 잡고. 이 상태로 네.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꼭 꽂아주면 되네요. 네, 꽂아주면 돼요. 네. 수평 상태에서 쫙 놓아주면 어. 날아갈 거예요. 아, 요거를 그냥 이렇게 놔주면 날아간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저부터 해봅니까? 네. 저부터 한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검증의 시간입니다. 날아갑니다. 자, 가라. 자, 오. 자, 여러분. 그래서.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별이 되어요 깊은 밤 하늘의 빛이 되어 자,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다시 여기 착륙하는 거 맞죠? 야, 여기가 약간 인천공항, 김포공항 느낌인데, 야, 나가갖고 바로 옆에 착륙했잖아요. 야, 선생님 것도 한번. 제 것도 한번. 선생님 거. 높이 날아가라. 갑니다. 높아. 야, 이거는. 높이 날아가라. 갑니다. 높아. 야, 이거는. 진짜 높이 갔어요. 진짜 높았어요. 순간 조명객이 비슷하게까지 가길래 약간 소리 지를 뻔했어요. 가지마! 이러면서. 네. 너보다 훨씬 비싼 거야. 조명객이 약간 이러면서 약간 말릴 뻔했는데. 자, 어쨌든. 야,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날아요.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